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닷새만 신세지겠다며 저희 집에 온 시누이가 밤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제 남편에게 파고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척을 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끝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서윤, 나이는 32살이고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이민주는 35살의 건설 엔지니어로 지방 현장을 오가느라 늘 바쁜 사람이었죠. 저희는 결혼 4년 차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서로를 아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부부가 한마음이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유나가 닷새만 머물겠다며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보다 8살 어린 유나는 서울에서 호텔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제게 형수님 하며 깍듯하게 구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한 얼굴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빛, 묘한 말투, 그리고 어색한 몸짓 같은 것들이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유나는 외투도 벗기 전인 남편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며칠만 신세 좀 질게. 살던 원룸 주인이 갑자기 방을 뺀다고 해서. 민주는 그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편하게 있어. 형수님 음식 솜씨 좋으니까 실컷 먹고 가. 저는 웃으며 유나를 안으로 들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집이 좁아 방이 2개뿐이라 유나가 거실에서 자야 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유나는 남편 곁을 맴돌며 반찬을 집어주고 농담을 던지며 남편을 정신없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물을 마실 때였는데 유나는 남편의 옷에 물 한 방울이 튀자마자 벌떡 일어나 휴지로 닦아주더군요. 여동생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다정한 행동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지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주는 샤워를 마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올라갔죠. 그때 저희 부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유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문을 살며시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아직 안 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잠결에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안에 연고 있으니 들어와서 찾아봐. 저는 계단 아래에 선 채로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유나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어요.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빛은 결코 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너 정말 대단하다. 형수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데 라며 칭찬했죠.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유나는 제게 다가와 애교를 부렸습니다. 형수님 일손 덜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네, 저는 괜찮다며 오히려 도와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래도 남편의 친동생인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민준과 함께 시내에 나가 개인 물품을 사왔습니다. 돌아온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빠가 골라준 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저는 쇼핑백 안을 흘깃 보았습니다. 비칠 듯이 얇고 화사한 색상의 슬립,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내일 아침 일찍 현장에 가야 한다며 제게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방문 틈으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피곤에 지친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겁먹지 마. 고양이겠지. 얼른 들어가자. 하지만 유나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나 여기서 잠깐만 앉아 있으면 안 돼. 밖은 너무 추워.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린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저는 숨을 죽인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죠. 유나야, 선은 지켜야지. 난 내 오빠야. 유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남은 가족은 오빠뿐인걸. 오빠랑 떨어지기 싫어. 저는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내가 나선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유나의 숨소리와 함께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가. 서윤 씨가 오해하는 거 원치 않아.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걸.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만약 형수님이 그 가치를 모른다면 내가 대신할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깨어나지 않은 척 안간힘을 다해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집을 청소하고 민준을 위해 커피를 내렸죠.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남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깊이 잠든 척해서 그 아이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든 것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신문을 읽었고 유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규칙적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슬리퍼 소리와 함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침대를 비췄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형수님 주무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벼운 발소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유나의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주 가늘게 실눈을 떴고 그 순간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혈관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좁은 눈꺼풀 틈으로 유나가 침대 바로 옆에 서서 몸을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제 옆에 누운 민주는 문 쪽을 등지고 깊이 잠든 듯 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오빠, 안 자는 거 다 알아. 아무런 대답도 없자
저는 숨을 멈추고 온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유나는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흔들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아까 창밖에서 사람 소리가 났어. 오빠가 좀 봐줘. 민준은 몸을 뒤척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무 늦었어. 내 방으로 돌아가. 하지만 유나는 가지 않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을게.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이불 끝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유나는 민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오빠, 형수님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 순간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유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나는 움찔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내 곁엔 아무도 없는데 오빠는 너무 다정하잖아. 나도 모르게 그만. 그 말을 듣는 제 속은 천불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게라니.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서 있다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내 오빠라는 거 몰라.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해 못해. 나 오빠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뛰쳐나갈 뻔했지만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입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유나는 충격받은 듯 얼어붙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쫓아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며칠만 더 있게 해줘.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렸습니다. 유나는 흐느끼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 방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을 믿지만 방금 제가 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에게 커피를 타주며 환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어젯밤에 악몽을 꿔서 방을 착각했나 봐. 민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밤에 무서우면 거실에 불 켜놓고 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일종의 도전의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민준이 출근하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짧게 설명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민준 씨한테 자꾸 이상하게 굴어요.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유나는 아직 어린애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오해한 거겠지. 괜히 애 잡지 마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딸의 편을 들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저녁에 돌아온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유나의 시선을 모두 피했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차릴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걔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유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먼저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형수님, 오해하신 거 알아요. 전 정말 민준 오빠를 친오빠처럼 생각해요.
그냥 집이 그리워서 제가 너무 약해져서 그랬나 봐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맑은 눈을 보며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처신 똑바로 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유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뒤뜰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유나는 얇은 나시 하나만 입은 채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빛을 보고 물었죠. 누구야? 유나는 놀란 척하며 웃었습니다. 저예요. 오빠. 물이 따뜻하길래 오빠랑 형수님 빨래 좀 하려고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빨래야.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 유나는 일부러 자기 몸에 물을 끼얹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추운데 좀 닦아주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에는 불순한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수건을 던져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닦아. 서윤 씨가 오해하는 거 싫으니까.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저는 이 아이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몸이 안 좋다며 며칠 더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저는 그것이 집에 더 머무르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데려가지 않으시면 제가 내쫓을 거예요. 더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데려오라고 할게.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너무 심하게 다그치진 마라. 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오후 유나가 그 통화를 전부 엿들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민준이 집을 나서자마자 유나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교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날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제게 다가오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이면 돼요. 형수님은 남편을 영원히 잃게 될 거예요. 저는 말없이 서서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순한 유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과 도전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유나는 비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 형수님은 마음의 준비나 하세요. 전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부엌에 홀로 남겨져 망연자실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유나의 협박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죠.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식 아내인 저와 사악한 마음을 품은 시누이 사이의 전쟁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유나는 마치 어젯밤의 협박은 없었다는 듯 우아한 실크 잠옷 차림으로 집 안을 거닐었습니다.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유나가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참 부지런하시네요. 여자는
남편 단속 잘해야 해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른 여자한테 뺏길지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말 함부로 하지 마. 듣기 거북하니까. 유나는 가볍게 웃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농담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아, 오늘 아침에 민준 오빠가 입고 간 셔츠 제가 다린 거예요. 어때요? 멋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남편의 옷을 다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그 일을 했고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옷을 입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며 돌아섰지만 마음속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유나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휴대폰을 충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소파 옆 화분, 침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없거나 잠들었을 때 유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어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새벽 2시쯤 유나가 자기 방에서 나와 저희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든 민준을 바라보다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살짝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자 유나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 속삭인 뒤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모든 의심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대담함을 넘어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명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죠. 유나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또 지방 현장 가. 가면 좋아하는 반찬 해줄 테니 든든하게 먹고 가.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나야, 네가 생각해도 오빠한테 너무 과하게 구는 것 같지 않니? 유나는 움찔하더니 이내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형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민준 오빠는 제 친오빠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동생이라면서 하는 짓은 꼭 상간녀 같네. 어젯밤 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어젯밤에 잠만 잤는데 형수님 꿈꾸셨어요?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민준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유나의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준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이게 당신 친동생이야. 민준은 힘없이 주저앉으며 안경을 벗고 더듬거렸습니다. 유나야,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유나는 온몸을 떨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됐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유나는 계속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안 갈래요. 오빠는 이해 못해요. 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챙겨준 사람은 오빠뿐이었단 말이에요. 오빠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질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유나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만 없었으면 모든 게 달랐을 거예요. 오빠, 그거 알아요? 형수는 오빠한테 아이도 낳아주지 못하고 피곤하게만 하잖아요. 오빠는 더 오빠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있어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모든 말은 제 심장을 조각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입 닥쳐. 네가 뭔데 내 아내를 그따위로 말해. 유나는 바닥에 쓰러져 눈물과 함께 흐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걔가 저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내가 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 확실히 끝낼게.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유나는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준 오빠, 만약 날 쫓아내면 나 죽어버릴 거야. 형수 옆에 있는 오빠를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저와 민준은 겁에 질려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문 열어. 딴 생각하지 마. 안에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나야, 제발 진정해. 언니가 부탁할게. 그때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방 한가운데에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수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저는 뒷걸음질 쳤고 민주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그만해. 너 미쳤어.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민준의 손을 베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오빠의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보고 얼어붙더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넌 치료가 필요해. 유나야.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버려진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무리 사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도 결국은 잘못된 사랑에 길을 잃은 가엾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저녁이 지나고 민주는 유나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사람을 문 밖에서 배웅하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기나긴 어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말이 줄었고 저도 유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떠나간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이불을 빨고 시트를 갈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거운 목소리였죠. 얘야, 유나가 통 기운이 없구나.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민준이만 찾는구나. 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 민준이더러 잠깐 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추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애가 딴 생각할까봐 무섭구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 씨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 유나 혼자 두지 마세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누가 꼭 옆에서 지켜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안다. 그저
모든 게 잘 해결돼서 남매 간에 의상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남매 간의 정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현관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만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죠. 제가 물 한 잔을 들고 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울면서 나만 찾는데 어머니가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데 무서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려면 어머니랑 같이 가요. 당신 혼자 가는 건 저도 불안해요. 민주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너 더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팔이 저를 꽉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오빠 잘 자. 보고 싶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이전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오래전부터 문자를 보냈고 민준도 어떤 식으로든 답장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첫 커피를 타서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당신 휴대폰에 문자 왔던데 보낸 사람이 유나라고 되어 있던데요.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굳어버렸습니다. 난 몰랐어. 걔가 또 그런 짓을 했나 보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어머니 댁에 데려다 준 날 이후로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말해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냥 안부만 물었어. 걔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뿐이야. 맹세해.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맹세해요? 걔가 저지른 짓을 보고도 안부를 물어요? 걔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쌍한 거예요? 민주는 제 손을 잡으며 침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더는 비극이 없었으면 해서 그랬어. 걔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날 믿어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지만 도덕과 감정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연민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출근했을 때 저는 그의 휴대폰에서 몰래 유나의 번호를 제 휴대폰에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시험 삼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한테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면 가만 안 둬.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형수님이 이긴 것 같아요. 오빠는 여전히 제 문자에 답장해요. 형수만 모를 뿐이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민준을 믿고 싶었지만 그 문자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지만 소란을 피우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민주는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밥을 몇 숟갈 뜯어 말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유나가 아침부터 집을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온대. 너무 걱정된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면 난 당신이 걔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갈게. 어머니께 전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봐 달라고 할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행복한 건지 고통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리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내인 저. 밤 9시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나 찾았대. 병원에 있대. 수면제를 먹었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허둥지둥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못 살렸을 거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나는 앙상하게 마른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형수님이랑 행복해야 해. 나 먼저 갈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야, 오빠 버리지 마. 저는 그의 등 뒤에 서서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분노도 질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한 여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제 남편이 아직 그 연민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아침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희미한 유리창 너머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앙상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앉아 퀭한 눈으로 가끔씩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고도 쓰라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참 복도 없지. 오빠를 너무 따라서 이런 어리석은 짓까지 하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빠를 너무 따라서. 그 말이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랑이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라 유나가 어떤 얼굴로 깨어날지 지켜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유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민주는 목맨 소리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유나는 몽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잃을 게 없어. 다들 날 미워하잖아. 오빠도 날 미워하고. 민주는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거야. 유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연약하면서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몸조리나 잘해.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 유나는 옅게 웃고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랑 오빠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집에 가 있어. 얘기 끝나고 전화할게.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살짝 닫힌 문 뒤에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유나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요. 제가 이런 짓을 한 건 미쳐서가 아니에요.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니? 유나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헛소리하지 마. 엄마 놀라시잖아. 유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헛소리 아니야. 사실이야. 임신 2개월이 넘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누구야? 민준이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유나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오빠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유나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안 미쳤어. 그날 나 술에 취해 있었는데 오빠가 내 방에 왔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민준이 목이 맨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내 몸에 손댄 적 없어. 날 모함하지 마. 유나야. 유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날 아침에 오빠 셔츠가 왜 내 방에 있었는데? 왜 내 침대에서 오빠 향수 냄새가 났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향수는 작년 제 생일에 민준에게 선물한 것으로 남편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유나를 보며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아니면 또 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유나는 흐느꼈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어.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까.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맹세할게. 난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분노, 원망, 혼란, 그리고 두려움. 수만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그때 의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민주는 저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믿어야 해.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오빠 향수 냄새는 뭐고 오빠 셔츠는 왜 걔 방에 있었던 건데요? 민주는 움찔하더니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걔를 엄마 집에 데려다 줄 때 깜빡하고 두고 왔나 봐. 걔 말 믿지 마. 유나는 지금 아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변명도 제게는 무의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쇠붙이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환하게 웃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예전에 보냈던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하늘은 형수님 편이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닌 깊은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며칠 전 녹화했던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보다가 아주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민준에게 몸을 숙일 때 그녀의 소매 끝에서 목걸이나 열쇠 같은 작은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민준이 예비 열쇠를 서재 책상 위에 뒀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유나가 오기 며칠 전 그 열쇠가 사라졌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유나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이번에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내서 제 결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비칠 때까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앞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의 모든 행동, 사소한 디테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저를 속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준이 헬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괜찮아.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된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날 믿어줘. 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 너무 지쳐. 서윤아.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약해져선 안 됐습니다. 유나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을 것이고 저는 그녀가 먼저 공격하게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점심때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 지혜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어려울 때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죠. 저는 유나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짜 진료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여기서 진료를 받았다면 초음파 기록이랑 혈액 검사 결과가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야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너만 알고 있어. 오후에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찾았어. 이유나라는 환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했지만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전혀 없어. 혈액 검사 결과도 음성이야. 그 여자 거짓말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유나는 임신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유나가 왜 민준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증오였습니다. 저는 지혜가 보내준 결과지를 인쇄해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는 놀란 듯 했습니다. 또 걔를 만나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내러 가는 거예요. 민주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몹시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문병 오셨네요. 감동이에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모든 게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는 그녀를 보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만약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 네가 말한 그 아이 정말 있는 거니? 유나는 굳어버렸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 초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녀 앞에 봉투를 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건 네 혈액 검사 결과랑 진료 기록이야. 음성, 임신 아님. 이제 설명해봐.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가정을 파탄내는데 꼭 진짜 임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저를 보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남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 오빠는 날 아껴요. 그건 형수님도 부정 못할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동정은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넌 지금 내 집착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야.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말은 잘하시네요. 근데 정말 자신 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빠가 결백하다고 믿어줄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사진? 유나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때문에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장면이었죠. 이건 오빠가 수면제 먹기 전날 밤에 간호해줄 때 찍은 거예요. 여기에 연약한 처제 앞에서 무너진 한 남자라는 제목만 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유나야. 넌 더 이상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야. 유나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기괴하게 뒤틀렸죠. 내가 알던 동생. 처음부터 오빠가 진짜 내 모습을 알기나 했어요. 오빠는 날 동생으로 봤지만 난 단 한 번도 오빠를 오빠로 본 적 없어요. 저는 일어나 손에 든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넌 선을 넘었어. 네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네가 얻는 건 경멸뿐일 거야. 유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 벽에 힘껏 던졌습니다. 쨍하는 파열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걔가 저렇게까지 미쳤을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 걔는 미치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길을 열어준 거고요. 민주는 충격받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저는 하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언니, 그 이유나라는 여자 방금 병원에서 도망쳤어.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언제? 1시간쯤 전에 퇴원 서류에 가짜 서명을 하고 사라졌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더 이상 철없는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죠. 들었어? 유나 실종됐대.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경찰도 찾고 있대. 저는 그를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소름 끼치는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나가 병원에서 도망친 후 이틀 동안 저희 집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으며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민준이 커피를 타고 있을 때 그의 옛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 친구가 링크와 함께 차가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영상 지금 인터넷에 다 퍼졌어. 민준이 휴대폰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 거실에서 찍힌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카메라는 비스듬히 놓여 있었지만 영상은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유나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구도에서는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영상 속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나 오빠 보고 싶었어. 나 버리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유나야, 내 방으로 돌아가. 서윤 씨가 보면 안 돼. 그 한마디는 모든 사람이 오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던지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찍은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냐고요? 유나 말고 누가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겠어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각 게시물 아래에는 수백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대판 막장 드라마네 처제랑 형부라니 아내만 불쌍하다. 뿔난 줄도 모르고 요즘 세상에 못 믿을 거 하나 없네. 저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맹세해. 난 아무 잘못도 없어. 걔가 몰래 찍어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 말을 믿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만 믿는다고요.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친척들이 다 전화해서 난리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민준은 얼굴을 감싸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가여워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준의 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그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민주는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밥을 차려주었지만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나 전현이 진짜 업보 덩어리구나. 하지만 누가 걔를 이용한 걸 수도 있어. 저는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유나 걔가 직접 한 짓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불과 몇 시간 후 익명의 계정이 두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민준과 유나가 나눈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아주 애매했습니다. 오빠 걱정 마. 우리 둘의 비밀은 내가 지킬게. 서윤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부탁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빼앗아 읽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짜야. 난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저는 퀭한 눈으로 그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나는 분명 진짜 메시지를 교묘하게 편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할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골목의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가 어딘가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통쾌해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문 앞에 발신이 넘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컬러로 인쇄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거울 앞에 서서 살짝 나온 배를 감싸고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그 사람이에요. 형수가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제 뱃속에 있어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고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했구나, 서윤아.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배경 오른쪽 구석에 작은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푸른색 바탕에 대나무 잎무늬가 있는 커튼. 그것은 시댁에도 저희 집에도 없는 커튼이었습니다. 유나가 저희 집에 오기 전 살던 원룸의 커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저희 집에 얹혀 살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각본을 다 짜놓고 우리가 그 덫에 걸리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저는 일어서며 강철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자로 일하는 옛 친구 남규가 영상과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그에게서 결과가 왔습니다. 영상은 세 군데에서 편집되었고 음성과 입모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두 개의 다른 영상을 교묘하게 이어 붙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사진 역시 빛의 반사각도가 맞지 않아 합성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결과를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에게 빚졌어, 서윤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내 편에 섰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녀를 감쌌을까? 그날 저녁 저는 제 개인 SNS에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나가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했다는 증거와 함께 말이죠. 그 글은 이전 영상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저를 동정하고 유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나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과 1시간 후 그 익명의 계정은 차가운 메시지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해요. 아이는 진짜예요. 제가 돌아갈 날을 기다리세요. 그 아래에는 초음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식은땀이 온몸에서 솟구쳤습니다. 민준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유나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라도 저의 죄를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단순한 증오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나는 저와 민준을 갈라놓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임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죠. 저는 유나가 집에 온 날부터 영상이 퍼지기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군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배후에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이 여자의 뿌리부터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만 알려주세요. 그게 아무리 잔인하더라도요. 사흘 후 임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김서윤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유나라는 여성, 시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 실장은 서류철을 열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 학적부, 그리고 입양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양녀 이유나, 양부 이진호, 양모, 김미자라는 글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유나는 민준 씨의 친동생이 아니란 말인가요? 임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입양된 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나의 친모는 과거 시어머니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금품절도 사건 이후 쫓겨났습니다. 어린 유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돌아온 것은 단순히 민준 때문이 아니라 모욕당한 어머니에 대한 오랜 원한, 그리고 억압받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임 실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 후 유나는 공부를 아주 잘했지만 18살 때 심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병명은 집착성 소유욕 그리고 경계선 인격장애입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착성 소유욕, 인격장애, 네.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고 사랑이 순식간에 증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당했을 경우 자신이 사랑했던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유나는 연약한 시누이인 척 돌아와 민준을 함정에 빠뜨려 이 집안에 버림받았던 친모에 복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끝내지 않으면 저 아이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날 오후 저는 서류를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세상에, 어머니가 평생 이 사실을 나한테 숨기셨구나.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걔는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침묵하면 걔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충격받을까봐 숨겼다. 유나는 입양한 아이가 맞아. 그 애가 너무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될 줄은. 민주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서 어떻게 저랑 같이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걔가 다 나은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랑,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가 망설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스피커폰을 켰고 유나의 부드러우면서도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나한테서 도망칠 거야? 아, 이제는 가짜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민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유나야, 원하는 게 뭐야? 유나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빠랑 형수님이 조금 느껴봤으면 해서. 온 세상에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우리 엄마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죠. 유나야, 내 말 잘 들어. 내게 아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에 멈춰.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양심. 그건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서 뺏어갔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3일 뒤 저녁 7시 정각에 마지막 영상을 올릴 거야. 이번에는 아무도 민준 오빠를 구해줄 수 없을걸.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채찍질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애 정말 미쳤어. 제가 그의 어깨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요, 계산된 행동이에요. 3일 뒤라고 말한 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기다리게 하려는 속셈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조종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끝낼 거예요. 확실하게. 탐정님 통해서 걔가 숨어있는 주소는 알아냈어요. 오늘 밤 거기로 갈 거예요.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안 돼. 위험해.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심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저 애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게 놔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제발 혼자 가지 마라.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진실을 가지고 갈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탐정임 실장이 알려준 외곽의 한 원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방은 좁은 골목 끝에 있었고 창문에서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유나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영상 업로드 창이 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신경안정제와 낡은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해. 넌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 오직 너 자신에게 빚지고 있을 뿐이야.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여전히 연기는 잘하시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 영상은 정확히 7시에 올라갈 거예요. 민준 오빠가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원흉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겠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 해에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빗속에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민준 오빠는 겨우 18살이었지만 우리 엄마를 쫓아내면서 도둑년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엄마는 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목이 맨 소리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맹세했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틀렸어. 민준 씨는 그때 어렸고 어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했어. 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였어.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고. 유나는 넋이 나간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어, 안 믿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그해 경찰 조사 기록이야. 내 어머니는 옛날 집에서 OKM이나 떨어진 곳에서 트럭에 치였어. 누구와도 관련 없는 사고였다고. 똑똑히 읽어봐. 유나는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존재하지도 않는 원한을 위해 살아온 거야. 유나야, 이제 정말 됐어. 그만해. 유나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며 제게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시계종이 정확히 7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영원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안개가 자욱했죠. 남자는 검은 외투를 입고 두꺼운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소름 끼쳤습니다. 이민준 씨 아내 김서윤 씨 맞으시죠? 이 물건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겉에는 익숙한 필체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진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로고가 찍힌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제 눈은 마지막 줄에 멈췄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검체 A, 이민준아, 검체 B, 이유나는 99.98%의 확률로 친부자 관계가 성립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유나는 입양된 동생인데 어떻게 부녀관계라는 거지? 남자는 작은 쪽지를 하나 더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이걸 바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손으로 쓴 몇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속였어요. 모든 건 17년 전에 시작됐죠. 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민준, 유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당장 나와요. 민준이 침실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의 얼굴 앞에 저는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이게 대체 뭐예요? 그가 결과지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당신한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가 중요해요. 대답해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락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이 지경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해봐요. 유나가 정말 당신 딸이에요. 민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유나를 입양하기 전에 내가 걔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18년 전 내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를 사랑했어. 그 사람 이름이 선아였는데 바로 유나의 친엄마였어. 그때는 그 사람한테 아이가 있는 줄 몰랐어.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고는 헤어지라고 하셨고 선아 씨는 떠났어. 난 그 사람이 임신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세포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럼 유나가 당신, 저는 딸이라는 두 글자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난 끔찍한 죄를 지은 거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유나가 그를 바라보던 눈빛, 오빠라고 부르면서도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맹세, 난 몰랐어.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게 놔두지 않았을 거야.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죠. 한편으로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물으셨죠. 무슨 일이냐, 너희들. 제가 결과지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세요. 유나랑 민준 씨 DNA 검사 결과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떨었습니다. 설마 그 비 오던 밤에 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뭘 알고 계신 거죠? 그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공장할 때 유나 엄마 선아를 일용직으로 썼었다. 한 번은 민준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 그때 민준이가 겨우 18살이었지. 난 그냥 가정부가 어린애 꼬드기는 줄 알고 둘 다 호되게 야단치고 내쫓았다. 그 뒤로 선아가 떠났다고만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또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이 망치처럼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여자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와 함께 살았다. 속임에 스꺼워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의 번호였습니다. 이제 아셨겠네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는지. 핏줄은 절대 서로를 놓지 못하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땅에 내동댕이 치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구 지혜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서윤아. 저는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저렇게 찍힌 서류를 어떻게 믿지 않겠어.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허락한다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 검사 샘플이 조작되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국과 수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한번 물어볼게.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만약 네가 그걸 해준다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사흘 후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시스템상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어. 그리고 샘플 제출자가 언니나 민준 씨가 아니라 박국님이라는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국님, 유나의 휴대폰에서 송금 내역 문자를 볼 때 스쳐 지나갔던 낯익으면서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 예전에 고객 의뢰로 DNA 서류를 위조해서 경고받은 전적이 있어. 아마 유나가 고용한 사람일 거야. 심장이 세차게 뛰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걔가 꾸며낸 거였어.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내 말 잘 들어요. DNA 결과는 가짜예요. 국과수에서 보낸 게 아니라 유나가 고용한 사람이 위조한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유나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야 해요.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했습니다.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그 폭풍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가짜 DNA 검사 결과에 진실이 확인되자 저와 민주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제 안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탐정임 실장도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카페에서 저희와 마주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의 DNA 서류를 위조한 박국님이라는 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것은 두 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저는 마음을 졸이며 그를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임 실장은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7년 전 유나 씨의 어머니 선아 씨의 사고 기록입니다. 보고서에는 트럭에 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진을 확대해 보니 간과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균일하지 않고 마치 다른 곳에서 끌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임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사고 직전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로 선아 씨를 태우고 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18살 정도로 보였고 공대생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날 그분을 태워드린 건 맞아. 공장을 떠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어. 골목 입구까지 태워다 드리고 난 바로 돌아왔어. 맹세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몰라. 임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17년 동안 그것을 이용해 민준 씨를 옥죄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유나 씨의 배후에 있는 인물일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유나는
혼자 행동한 게 아니었군요. 누군가 민준 씨와 선아 씨의 과거,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걔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날 저녁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민준을 조사하는 동안 저는 예전에 사진을 보냈던 익명의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나가 단지 꼭두각 씨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걔가 당신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문자에는 새로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창밖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임 실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각도는 맞은편 건물에서 찍은 겁니다.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임 실장에게서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윤 씨, 댁 맞은편 원룸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흔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카메라와 노트북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주변 CCTV에 유나 씨 말고 다른 남자가 함께 찍혔다는 겁니다. 누구요? 제가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물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과거 시어머니 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국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DNA를 위조한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는 아마 유나 씨 어머니의 옛 내연남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가 유나 씨에게 거짓말을 해서 시댁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게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유나는 원한을 품은 자의 손에 노란한 채스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공금 횡령으로 시어머니에게 해고당한 옛 원한을 갚기 위해 유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숲 가장자리의 폐모텔에서 유나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바로 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민주는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에요. 제가 끝내야 해요. 경찰차 행렬은 자정 무렵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폐모텔은 고무나무 숲 한가운데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깜빡였고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팀을 나누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임 실장과 함께 뒷문으로 진입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손전등 불빛만이 흔들렸습니다. 방 한가운데 유나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 옆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늙은 남자 박국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전송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휴대폰 내려놔. 그는 놀라 돌아섰습니다. 눈에 흉포한 기운이 서렸죠. 생각보다 빨리 왔군.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유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요. 이 아저씨 잡지 마세요. 저를 아껴준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가가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널 아껴주는 사람이 널 자기 자신의 원수로 만들었어? 유나가 절규했습니다. 거짓말, 우리 엄마를 죽게 한 건 당신 시어머니야. 박국님이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집안 사람들은 당해도 싸. 예전에 내 엄마를 내쫓아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지. 난 단지 내 엄마를 대신해서 정의를 되찾아주려 한 것뿐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공식적인 경찰 기록이 있어요. 유나 어머니는 우발적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유나를 이용해 복수하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임 실장이 다가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원룸 주인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박국림 씨가 유나 씨에게 민준을 내 엄마처럼 고통스럽게 만들라고 여러 번 종용했다는 증언입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저씨,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박국림은 잠시 말이 없다가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그들 때문에 죽었어. 난 단지 내가 복수하길 바랐을 뿐이야. 유나가 무너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날 괴물로 만들었어. 그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내 업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물에 눈물을 씻어내는 유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나야, 모든 게 끝났어. 다른 사람의 증오 때문에 내 안에 남은 인간성마저 잃지 마. 유나가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네가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 유나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에 기대어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맑게 개었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국림이 모든 조작과 음모의 배후로 밝혀졌습니다. 유나는 심리치료센터로 이송되었고 민주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민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돌아올 길이 없었을 거야. 저는 눈물 섞인 미소로 그를 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준 씨,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죠. 그래도 진실 속에서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어둠 끝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진실 뒤에 아직 맞춰지지 않은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국림이 체포된 후 2주가 흘렀고 저희 집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현관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민준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 폭풍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평범한 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한 사람을 오랫동안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문을 나섰을 때 우편 배달부가 낡은 노란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봉투 모서리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만큼 아직 정신이 온전한 유일한 사람, 김서윤 씨에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 바로 유나의 어머니 선화 씨가 민준과 쌍둥이처럼 닮은 남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배경에는 영화기계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1987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보라색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누구인지. 저는 손을 떨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옛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던 시어머니, 선화 씨의 이름만 들어도 경악하던 민준의 모습,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온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해봐요.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예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친아버지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친아버지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모든 걸 숨기셨어. 사진 속 남자는 선화 씨의 옛 연인이었고 유나의 친아버지이기도 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를 임신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와 유나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야. 저는 아찔했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리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유나가 말했던 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네요. 당신이랑 걔는 정말 핏줄이었던 거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운명의 장난이었단 말이에요.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선화 씨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숨겨서 몰랐어. 그냥 어머니의 옛 지인인 줄로만 알았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해하겠어. 서윤아, 난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모든 게 계속되는 실수였을 뿐이야.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유나는 무너져 버릴 거예요. 걔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민주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 내가 심리센터에 가서 조금씩 얘기해 줄 생각이었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안 돼요. 지금 얘기하면 걔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방금 죽다 살아난 애라는 거 잊었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심리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윤 씨, 이유나 씨가 사라졌어요. 오후에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센터를 나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뭐라고 썼는데요? 이렇게요.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고맙네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들은 민준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를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알았어요. 누군가 걔한테 말해줬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찾으러 가야겠어.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해요. 걔 지금 절망 상태예요. 당신이 나타나면 더 어리석은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서윤아, 걔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갈게요. 걔는 날 미워하지만 그래도 내 말은 들을 거예요. 민주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조심해. 제발 상황이 더 나빠지게 하지 마. 저는 밤길을 달려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유나가 슬플 때마다 앉아있기를 좋아했다던 다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안개 속에서 다리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난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몸에 달라붙은 하얀 원피스. 그녀는 빛 속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야.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녀가 돌아보며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오셨네요. 영원히 도망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려와, 위험해. 유나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죠. 다 알았어요. 그 사람은 내 친오빠였죠. 하늘도 참 잔인하시지. 내가 사랑한 사람이 같은 핏줄이라니. 그리고 형수님,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살았으면 했어.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유나가 절규했습니다. 살아서 뭐 해요? 내 인생 전체가 다른 사람들의 장난이었는데. 엄마는 억울하게 죽고 나는 이용당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은 친오빠였어요. 근데 형수님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사랑, 명분, 가족. 나한테는 증오밖에 없는데 제가 떨리는 손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가 틀렸어, 유나야. 증오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 너 자신을 서서히 죽일 뿐이야. 내 어머니도 네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유나는 말없이 아래의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람 소리 속에서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목맨 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넌 잘못 없어. 모든 건 어른들의 잘못, 과거의 잘못이야. 하지만 네가 빛을 향해 걸어 나올 용기만 있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 유나의 눈물이 빗속에 섞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형수님. 잠시만 쉬게 해줘요.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떨림과 희미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증오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고통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저는 유나를 센터로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안정을 찾았지만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도착해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평생을 바쳐도 이 핏줄의 빚을 다 갚지 못할 거야.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현재를 파괴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고 마지막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어둠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명의 다리 위에서 비가 내리던 밤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이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는 소리, 부엌을 채우는 커피향, 그리고 제가 현관 밖 국화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유나를 위한 무거운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유나는 강원도에 있는 장기심리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침묵만 지키거나 소리치며 울고 심지어 단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통해 그녀가 조금씩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에는 유나 씨가 많이 안정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민주는 함께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바람은 상쾌한 소나무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유나는 정원에서 하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가볍게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낯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형수님, 오셨네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볍고 차분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좀 괜찮아. 유나가 웃었습니다. 보기 드문 온화한 미소였죠. 네, 괜찮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돌아보니 저는 그동안 그저 미워하기 위해 살았더라고요. 누굴 미워하는지도 모른 채 민주는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네가 겪은 모든 일에 내 탓도 있어. 만약 내가 예전에 침묵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사과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알아요. 모든 건 제가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증오심에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오빠랑 형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유나야. 중요한 건 네가 아직 살아있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곱게 접은 편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오빠랑 형수님께 남기는 편지예요. 직접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유나의 글씨는 부드럽게 떨렸지만 한자 한자에 깊은 깨달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서윤 형수님, 이제야 알겠어요. 때로는 고통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온다는 것을요.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의 양심을 배신한 건 저였어요. 제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가능하다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과거의 유나는 증오와 함께 묻혔으니까요. 저는 멀리 떠나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만약 언젠가 산골에서 고아들을 가르치는 유나라는 여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부디 웃어주세요. 그건 저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다른 삶의 저일 테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센터를 떠나려고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명분은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가, 유나야. 넌 충분히 힘들었어. 더는 뒤돌아보지 마. 민준도 다가와 동생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네가 평화를 찾기를 바랄게. 난 여전히 내 오빠야. 유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발신이 넘는 소포를 받았습니다. 겉에는 단 2줄의 글씨만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안에는 산골의 작은 교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산과 숲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유나는 따뜻한 외투를 입고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거대한 산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유나가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주는 그 모든 사건 이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꽃을 심고 집 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때는 다툼 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숙제를 하러 오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침마다 지저귀는 참새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커피를 타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사랑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난 뒤에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나 봐.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날 제가 당신 손을 놓았다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겠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했습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저는 현관 밖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활짝 핀 노란 국화 화분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달콤한 흙냄새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치 과거의 유나와 그리고 과거의 제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폭풍우 같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아직 선함과 믿음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다면 평화는 반드시 찾아올 거야. 비록 늦을지라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빛이 제 얼굴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어두웠던 한 장은 눈물로 그리고 용서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이 담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와 격려가 저희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